시민언론 더 탐사 원자력 X파일, 오늘은 사용 후 해결료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 해결료 이해하기, 두 번째 파이로 프로세싱, 세 번째 운반 및 저장입니다. 지금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 건식 저장은 앞으로 경수로까지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사실상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용 후 해결료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관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껏 공개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월성에 저장하고 있는 카니스터, 그 다음에 맥스터, 이런 저장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는 우리 시민들은 사실상 제한된 정보만 의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해외에 이미 길모어 씨가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우리나라의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스템의 문제점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조입니다. 수조. 발전소에서 원자로에서 타고 난 해결료가 여기에 저장돼서 냉각 중에 있는 것이죠. 5년 전으로 냉각된 다음에 안전한 곳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수로에서 건식 저장을 지금 하고 있고, 경수로는 이 안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안전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든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추진한 사례로 여러 가지 공론화 또는 R&D 프로그램이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케이스를 보면, 이것은 월성의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스템인데, 이런 둥그런 실린더 형태가 잔뜩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박스 형태로 건물이 쭈르륵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독일의 골레벤 건식 저장 중간 저장 시스템인데, 여기는 건물이 두 개가 대표적인 건물이 들어있고, 이건 행정동입니다. 여기는 행정동이고, 여기는 핫셀이라고 합니다. 핫셀이라는 것은 뜨거운 방이다. 뜨거운 방이 뭐냐? 방사선이 엄청나게 나오는 방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해결료가 이렇게 이제 이송해 와서 일로 들어오면, 여기서 저장을 하기 위해서 카스크 안에 넣는 작업을 하고, 또는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또는 해결료를 분해하는 작업을 하고, 검사하는 작업을 하고, 이런 다양한 작업을 하기 위한 공정들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쭉 나오게 되고, 또 마친 이후에는 이 건식 저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큰 차이점은 이 저장 시스템이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바깥에 야적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건식 저장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대류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냉각을 시킨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연 속에서 그냥 바람이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냉각을 하는 시스템이 될 거고, 여기는 독일은 건물 안에서 냉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그 뜨거워진 공기는 이 건물에 열교환기가 커다란 박스가 두 개가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통해서 바깥하고 열교환이 이루는 이중교환이 되어 있다. 즉 바깥과는 공기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바깥과 공기가 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는 건물이 이것도 1.5m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사일이 와도 깨지지 않는
원자로 경납용기와 같은 그런 튼튼한 구조물로 지어져 있고 여기는 그런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자, 왜 독일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캐나다의 이 캐스터 방식을 그대로 따라오고 맥스터 방식을 좀 더 확장한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좀 보겠습니다. 그 월성 원전에 저장하고 있는 이 캔스터 맥스터라고 하는 이 시스템은 그 전에 카니스터라고 하는 이런 해결료가 바스켓 안에 약 60개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쪼르륵 심어 놓으면 한 60개 정도가 됩니다. 요게 하나의 바스켓인데 요 놈을 요 밑에서부터 쪼르륵 9단을 쌓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가 높이가 대략 0.5m입니다. 그래서 5945에다가 이걸 하면 대충 5m 이상 되는 높이로 하나의 실린더가 되어 있고 이 안에 튜브 형태의 실린더 안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개념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플러그입니다. 플러그고 이거는 콘크리트 구조체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차폐를 위한 것입니다. 차폐. 방사선 차폐. 그러니까 이 바깥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해결료가 있다 하더라도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와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냉각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자연 냉각을 하고 이거는 맥스터라고 이런 실린더 형태를 사열로 해가지고 10단이 하나의 건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0줄이. 그래서 요 안에 하나에 10개씩 여기에 10개가 들어갑니다. 바스켓이 10개가 들어가고 공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10다발 들어가고 40다발 곱하기 10 하면 이 건물 하나가 400개가 들어갑니다. 해결료가. 그러면 이 바스켓이 40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60번들 400개. 그러면 상당한 양이 이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장한 양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해결료로 따지면 이 사일로 개념의 카니스터와 이 맥스터 안에 저장된 것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해결료를 지금 저장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일로 개념이 굉장히 부피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맥스터는 부피를 굉장히 적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거의 같은 비슷한 양의 그 해결료가 들어가지만 부피, 땅을 차지하는 부피 면적으로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 카니스터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실린더가 있고 이 안에 해결료가 들어가고 공기를 실린더 밖으로 이렇게 냉각을 하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장하고 있는 해결료가 무게로 18,000톤이 되고 경수로 해결료가 약 9,000톤이 넘습니다. 지금 현재 저장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개수로 따지면 21,000개가 넘습니다. 지금 22,000개 정도 되겠죠. 그러면 20개를 한 그 이송 용기 안에 저장을 한다 그러면 이송 및 저장 용기, 이송도 하고 저장도 할 수 있는 용기 안에 20개가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20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요걸 20으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0. 1000개 이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1000개 이상. 1000개 이상. 그러면 이송 운반 용기 사업만 해도 약 2조 원에 상당하는 사업이 됩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죠. 그래서 이송 및 저장, 이것이 하나의 큰 사업거리, 먹거리, 원자력계의 먹거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중수로 해결료가 이렇게 많다. 이것도 건식 저장으로 계속 쌓아나가는데 부피 문제가 있는, 공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 있죠. 그래서 그 아까 저장한 그 지역을 넓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지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계가 최근 작년 12월에 고준위 해결료, 그러니까 해결료, 고준위 폐기물이죠. 고준위 관리, 고준위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내놨어요. 이 작년 12월이죠. 그때 내놓은 계획은 2018년 아니죠. 이거는 스타트 하면서 플러스 1년이니까 올해 이제 1년이 차가 되는 거죠. 올해 1년 차. 올해 1년 차가 되고 올해로부터 13년 즉 2025년까지 부지 확보를 하고 중간 저장 시설을 운영하겠다. 이런 처분 시설을 운영하고 그래서 부지를 선정하는 작업을 이제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이 부지 작업이라는 것은 어떤 부지를 이야기하느냐, 중간 저장 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처분 부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중간 저장 부지 선정하고 이를 통해서 부지 적합성 주민의사 확인한 다음에 중간 저장 시설을 건설하는데 언제까지냐? 32년이 지금으로부터 걸리니까 2053년이 됩니다. 이제 중간 저장 시설을 건설을 완료를 하고 이때부터 중간 저장 시설을 이제 운영하기 시작하는 거고 처분 부지는 URL이라고 언더그라운드 리서치 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연구실을 실증하는 작업을 14년 동안 하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연구를 하는 건지는 아직까지 소상하게 정확하게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 처분 시설을 건설하는데 10년이 걸린다. 즉 이때 부지 확보를 해서 이제 적합성 조사하고 뭐 공모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의사 확인까지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는 게 언제까지냐? 2020년이에요. 2020년까지 최종적으로 부지를 확보를 해서 지하 연구시설 건설하고 실증 연구를 해가지고 처분시설 건설을 이때까지 완료한다. 37년이니까 2059년이 됩니다. 2060년. 20 대충 60년. 이면 건설 연구 처분 시설까지 이제 건설을 완료하고 실제 연구 처분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 계획대로 진짜 될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 일정을 맞춰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반 기술 개발하는데 200억, 220억, 저장하는데 1239억, 부지 조사 연구하는데 2300억, 처분하는 연구에 5200억, 그 다음에 연구용 URL
확보하는데 4,936억 원을 써서 전반적으로 1.4조 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1.4조 원을 쓰면 처분시설 운영 시점까지 R&D는 끝난다. 즉 2060년까지 1.4조 원을 써가지고 완료를 하겠다. 사용해결료 처분하는데 2060년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어떤 연구를 하느냐, 어떤 개발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안전 목표가 설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안전 목표는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안전 목표여야 되고 그 도달하기 위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상용화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과 충분한 사전에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통을 해서 사용해결료가 과연 우리한테 어떤 의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소상히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 앞에 잠깐만 있으면 사람 죽어요.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에서 발생된 그 어마어마한 핵 방사능은 전부 사용해결료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핵 방사능 밀집체가 해결료인데 사용해결료를 그럼 어떻게 관리 저장할 것이냐. 이게 지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안전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어느 정도 도달했느냐를 가지고 성공 여부를 가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조금 더 개선하고 조금 더 상용화가 가능하고 이런 쪽으로만 가 있다. 그러면 시민의 안전 목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 시민사회가 요구해야 될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쪽에 또는 사업자 쪽에 우리는 이 정도의 안전이 요구가 된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용해결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발전소 운영자냐 또는 그동안에 있었던 경험들을 모아 있는 그 경험자가 누구냐. 지금까지 이 사용해결료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학자들 중심으로 일부만 알고 있지 이것이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디아블로 캐년 사용해결료 캐니스터 이 문제를 다뤘는데 미국의 sangonfree.org 이런 데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적인 내용을 오늘은 소개를 하면서 그 소개하고 오늘 그 우리 원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잠재적인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유추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디아블로 캐년 원전은 약 1134메가와트. 우리나라로 보면 1200메가와트가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00메가와트가 표준, 1400메가와트가 이제 신형 표준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딱 들어가는 웨스팅하우스형 원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면 웨스팅하우스는 증기 발생기가 4개이기 때문에 for loop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보면 수조가 있어요. 수조가. 이거는 평상시에 그냥 물을 담아 놓고 있다가 유사시에 비상시에 이제 발전소에서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 수조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 요 옆에 쪼르륵 쌓아놨습니다. 쪼르륵 쌓아놨는데 요게 캐니스터입니다. 이 캐니스터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쭉 야적을 하고 있죠. 우리 월성 원전하고 똑같이 이렇게 야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긴 게 똑같아요. 다만 이렇게 이제
경수로 해결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경수로니까. 그리고 콘크리트로 씌워져 있고 안에 실린더가 있다. 똑같아요. 모습은. 그래서 이 안쪽을 보면 위에서 보면 이게 24개짜리예요. 아주 제일 작은 건데 더 많은 거는 뭐 40개, 60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4개짜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주로 이 가운데 영역 여기죠. 이렇게 요 가운데 영역은 고연소도 해결료가 들어가고 요 바깥에는 저연소도 해결료가 들어갑니다. 고연소도, 저연소도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고연소도 이러면 장주기 해결료입니다. 1년 6개월 또는 4.5년 동안 타고 나온 해결료입니다. 원자로에서 4.5년 타고 나온 거 그게 고연소도고 저연소도는 그 3년 타고 나온 거예요. 3년 타고 나온 해결료가 그 바깥에는 주로 이제 저연소도 해결료를 집어넣고 이쪽으로 이제 공기가 흐르니까 이렇게 흘러갑니다. 공기가 흘러가는 공기가 있고 거기서 열이 이제 이렇게 나가가지고 열이 전달이 되면서 실린더를 통해서 열을 바깥으로 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콘크리트 안쪽으로 여기는 또 이제 위에서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이런 스커트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스커트 안쪽으로 이렇게 흘러 가지고 이제 이 실린더 요 실린더죠. 요 MPC 쉘이라고 하는 실린더 안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흘러 가지고 죄송합니다.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러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열을 이쪽으로 끄집어냅니다. 자연대로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해가지고 냉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니스터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실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아블로 캐년에서 아까 바닷가 옆에 있잖아요. 염분이 침투해가지고 바닷가니까 해풍에 염분이 실려 있거든요. 그 염분에 의해 가지고 2년 만에 크랙이 발생했어요. 실린더가 이 스틸 실린더가 2년 만에 크랙이 발생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새니까 이제 알아본 거 아니에요. 그 방사능 얼람이 뜨고 그 방사능 모니터가 얼마나 몇 개가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를 잡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2년 만에 크랙이 발생했는데 정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해결료를 다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정비하려면. 이 카니스터는 수백만 큐리의 방사능이 나와요. 이 수백만 큐리는 해결료에서 나오는 방사능이지 않습니까? 이 방사능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체르노빌에서 진압하러 들어갔던 군인들 얼굴 몸에서 피폭이 돼가지고 완전히 괴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가면서 죽는 그런 영화의 모습들 HBO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빨리 사람이 사망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잠시 피폭이 돼도 그렇게 강력한 방사능이 나오고 이 16년 뒤에 방사능 가스가 누설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결료 장입 후 검사도 불가능해. 해결료 집어넣으면 검사하는 장비가 접근이 안 되고 또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금방 고장이 날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검사를 못하니까 균열 깊이를 파악을 불가능해요. 그러면 균열 깊이 파악을 못하면 이게 어느 시점에 누설이 될 것인지 유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면의 크랙이냐 외면의 크랙이냐 외면의 크랙일 가능성이 많겠지만 내외면 어디도 검사하기가 어렵더라. 요건 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거. 아니 누설된 뒤에 이거 난리를 부리면 뭐 하냐는 거예요. 누설되기 전에
방사능 가스가 나오기 전에 사전에 감지해 가지고 차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에 누설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전에 누설 감지 기능이 없는 거죠. 여기서 일단 누설이 돼야 감지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시민들은 누설되지 말기를 원해요. 그러면 누설되기 전에 감지를 해서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되는데 차단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차단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균열 부식 상태에서 지진이 오면 흔들릴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설계 당시에서 어느 정도 마진을 뒀겠지만은 그걸로 이 안에 균열이 성장하거나 그 하중에 의해서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균열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깨진 거 아니에요. 깨진 것들 금방 갈 수가 있고 완전히 관통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지진 건전성 확보하기 어려운 거죠. 누설 방지를 위해서 정비, 검사, 감시, 그리고 정비를 하면 연료를 회수해야 되잖아요.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샘 오노프리 원전 같은 경우는 이미 폐로가 되어서 수조가 없어요. 저장조가. 저장조가 없으니까 끄집어낸 해결료를 어디다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정비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해결료를. 냉각을 시켜야 되니까. 이 회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발전소에서 건식 저장하고는 해결해서 해결료를 빼냈더니 이걸 어디다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저장조가 그냥 있었다 그러면 저장조에 갖다 놓고 냉각을 시키면서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나중에 정비가 끝나면 다시 갖고 가서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아니면 옆에 있는 해결료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또 이 카니스터 내가 이제 그 실린더가 있기 때문에 밀봉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해결료가 안에서 깨지거나 또는 이 안에서 유사시 어떤 압력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 압력이 과다하게 생겼을 때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방출 밸브가 없다. 그냥 그대로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방출 밸브가 있을 수가 없죠. 방출 밸브 있으면 오픈하잖아요. 오픈하면 그 깨서 어디로 갑니까? 그 안에 있어라 이 얘기죠. 그런 일은 있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렸고요. 다시 해결료를 수조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고온 상태면 어떤 열 충격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지적한 겁니다. 수조가 폐기됐으면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핫셀을 신축할 것이냐. 독일의 고얼랩에는 핫셀이 있죠. 이런 핫셀을 신축할 이게 돈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또한 크랙 나거나 누설되는 카니스터는 이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줄줄 세면서 어떻게 이송을 하냐고. 그러니까 안전규정 충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수조에서 나왔으니 수조로 돌려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수조를 폐기 처분하면 어디로 가냐. 또한 카니스터는 누설되기 전에 어떠한 경보도 없어요. 어떠한 경보나 경고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누설돼야 확인이 되는 거고 그것도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만 감지되는 거예요. 또한 원격 감시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디아블로 캐년에. 건식 저장으로 이송하기 전에 10년 이상 충분한 냉각을 해야 건식 저장으로 가더라도 잔열이 그만큼 많이 줄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건식 저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기에 이송하는 거, 조기에 9.11 이후에 3년 만에도 이송하도록 NRC가 지금 허용하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 후 해결료가 조기 이송을 하면 건식을 이제 하는 그 대류 공기가 열을 뺏어가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온도가 좀 더 높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핵연료봉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카니스터 실린더도 온도가 올라가고 핵연료봉 자체도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럴 경우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거죠. 자, 경련열화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더라. 카니스터가 이 누설 때 교체 계획이 필요하고 경련열화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고연소도 핵연료는 2배의 열이 나오고 2배의 방사선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송 저장하는데 안전성이 훨씬 더 취약하더라. 그래서 방사능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민은 이미 환경에 오픈되어 있는 사용 핵연료 저장 건식 저장 시스템이 누설을 방지하는 안전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다는 거죠. 누설되고 나서 확인하는. 그럼 누설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야 된다. 현장 환경 요건에 적합한 안전 요건이 필요하다. 우리는 인구가 주변에 30km 이내에 400만이 살잖아요. 이런 요건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방사능 누설 여부에 대한 규제 감시 요건이 강화돼야 된다. 지금은 뭐 3개월이나 6개월마다 방사능 나온다 안 나온다 그 감시한 결과를 그냥 보고만 하게 돼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누설이 되는지 그걸 규제하기 위한 감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모니터도 그 레디에이션 모니터, 방사선 감시기 이것도 제대로 작동되는지 또 제대로 측정되는지 검교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그것이 제대로 제 위치에 충분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감지가 제대로 되는지도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공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대답할 사람은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민사회가 꾸준하게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죠.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해요. 이거는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지역 주민들은 소외돼.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대표인 기초지자체 단체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 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또는 광역자치단체 이런 데하고 역할이 서로 간에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처럼 저장 및 이송 관련 안전 현안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건들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또한 이런 제반의 안전 요건을 고려해서 폐기물 이송 저장을 위한 비용 분석 요건을 추가를 해서 제대로 비용을 쌓아놔라. 지금 기금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게 디아블로 캐년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안 그럴까요? 저희는 이거하고 거의 같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얇은 카니스터 실린더 형태로 되어 있는 곳으로 핵연료를 옮기는 것은 안전에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왜? 금방 크랙이 일어나면 금방 관통균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한 수조는 수소 폭발을 방지하는 여유가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핵연료 봉이 하이드라이드가 생겨요. 수소화가 돼요. 표면이. 그렇기 때문에 그 수소화된 것이 지르코늄과 하나의 같이 공기 중에 누출이 되면 어느 정도 농도가 되면 이게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그래서 결국 건식 저장 핵연료는 수소 폭발 가능성이 있다. 즉 적당한 연소도에서 지르코늄 핵연료봉과 우라늄 표면에 수소층이 발생하고
이 수소 지르코늄 가스는 270도씨에서 점화됩니다. 270도씨가 어느 정도 온도가 되겠습니까? 고연소도 핵연료가 발전소에서 나오면 표면 온도가 저장을 해도 이 정도 온도까지 올라가죠. 노심 봉 안에 온도까지 이렇게까지 올라가죠, 사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핵연료는 경수 조건에서 인계도 유발이 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 사용 핵연료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핵연료 안에 핵을 분열시켜서 열을 발생해서 그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원전에서는. 근데 그 열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핵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데 핵 분열은 중성자가 와서 때려가지고 핵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중성자가 와서 때리기 위해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를 감속시키는 감속제가 물인 거예요. 물 속에서는 중성자가 충분한 속도로 감속이 되기 때문에 이 물에 의해서 핵 분열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일어나면 안 되니까 발전소에서는 사용 핵연료 저장조에도 붕소를 집어넣습니다. 붕소는 중수를 잡아먹고 그 중성자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지하수가 유발이 됐을 때, 지하수가 침범을 했어요. 저장하고 있는 지역에 뭐 비가 와서 물이 가득 찬다든가 홍수가 져가지고 물에 퐁당 빠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완전히 순수한 경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붕소도 없죠? 그렇잖아요? 예? 붕소가 없어요. 붕소가 물속에. 그러면 이 사용 후 핵연료가 완전히 불이 꺼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중성자가 완전히 제로는 아니거든요. 아주 미세하고 미세한 중성자가 하나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물속에서 반응을 유발하고 그것이 계속 유발이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열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1% 이하 농도가 되는 우라늄, 그러니까 이제 다 탄 연료라 하더라도 핵 분열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장기 처분할 때, 지하에서 장기 처분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 지하수가 들어오면 침수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자, 지하수는 언제 들어오죠? 우리가 땅을 파가지고 안전하다 해가지고 저장했지만 지진이 일어나면 지하수 유로가 바뀌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우리가 이 지하수 침수가 안 되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미국 핵규제위원회 NRC, 그 다음에 홀텍이라는 이 사용 핵연료 카스크를 제작하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따른 물에 접촉되면 저장 및 이송 중에도 인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핵분열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인계도 문제가 발생해. 핵분열이 막 일어나면 열도 막 올라가고 가만히 놔두면 물이 막 끓어가지고 고갈되고 더 놔두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도 녹는 거예요. 이게 사용 후 핵연료의 비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경주에 지하 처분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당시에 2000년대 초에 이 안면도, 위도 뭐 이런 데서 막 그 영광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장조를 얻다가 저장고, 그러니까 지하 저장 그 시스템을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결국은 간 데가 경주잖아요. 근데 경주에 들어갈 때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 핵연료 고준위는 안 집어넣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중저준위가 들어가잖아요. 거기 지금 펌프가 매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들어와서. 경수로가 들어갔으면 아찔하죠. 지진 때 거기다가 설치돼 있어요. 거기가 5.7에 경주진이 일어난답니다.
바로 근처에서 양산단층 지나가고 또 한 번 그런 지진이 왔다 그러면 지하수가 얼마나 더 어떻게 많이 나올지 모르는 곳이 경주 방패장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랙 발생된 카니스터 검사 기술이 없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교체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방사능 누설되기 전에 누설 가능성을 알 수가 없고 보통 20도씨 온도에서도 11년 내지 33년 이내 대부분 크랙되더라. 이 카니스터 실린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실린더가 50도씨 대비 80도에서 약 30도 증가했지만 4배의 균열 성장 속도가 있더라. 그만큼 균열이 빨리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균열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도 어려워. 80도씨에서는 상온보다 균열 개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미국 NRC는 디아블로 캐니언에서 지적된 문제점 중 하나가 염화물에 의한 응력 부식 균열 이것만 고려하고 딴 건 고려하지 않더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San-Onofre ORG San-Onofre Safety.org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건식 저장에 따라 안전 현안 문제점들을 보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직들을 보면 해결료 그 봉이 이렇게 원자로에서 나오면 이런 이제 조직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작 과정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었겠지만 원자로 안에서 연소되는 과정에 미세한 이런 흔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건식 저장하는 단계에서는 형상들이 이렇게 막 무수히 바둑판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조금 더 심화되면 하이드라이드 크래킹이라고 수소 크랙이 발생됩니다. 저 수소 크랙이 일어나면 이 해결료를 집어 올리면 해결료봉이 절단되고 그냥 위에만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 해결료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실제로 발전소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라고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니스터가 크랙되고 리크가 된 게 보고된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면 93년에 집어넣은 칼버 클립스 발전소는 27년 만에 이런 문제가 누설됐다. 란초 세코 19년, 오이스터 크릭 발전소 18년, 샌 오노프리 17년, 인디안 포인트 2008년에 집어넣어가지고 12년 만에, 디아블로 캐년 2009년에 들어가서 11년 만에 이런 누설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결료 봉에 관한 얘기고 이거는 카니스터에 대한 실린더, 스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내용입니다. 혹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그 길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샌 오노프리 발전소의 문제점과 디아블로 캐년 이런 데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면서 이런 보고서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들이 경험 사실들을 유출해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얘기하는 안전 제한은 어떤 거냐? 일단 이 카니스터 실린더 얇은 실린더 기껏해야 10mm에서 20mm 정도 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10mm, 20mm 가지고는 상당히 두꺼운 거예요, 사실. 하지만 이 사용 해결료 크랙이 진전에 누설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걸로 바꿔라. 후판 카스크로 바꿔라. 지금 있는 거 다 교체해라 이 얘기예요.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소의 저장조는 이걸 혹시 무슨 일 있어가지고 교체하거나 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니까 따로 핫셀을 짓기 전에는 저장조를 발전소 해체를 할 때 저장조는 남겨놔라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리 1호기가 해체를 하고 있지만 고리 1호기 수조를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것인가, 이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유카 마운틴, 미국의 유카 마운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유카 마운틴, 미국 유카 마운틴 사용 해결료 저장소를 사용 연구 처분장을 건설은 했지만 몇 조 들여가지고 건설을 했지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다들 궁금해하잖아요.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걸려 있다. 즉 고준위 처분장 유카 마운틴이 있지만 여기에 100년 이내에 지하수가 침투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라.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100년 동안 앞으로 살아봐야 되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지하 500m, 1000m 밑에다가 안반에다가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 저장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위가 엄청나게 큰 바위로 둘러싸인 산이에요. 그 산에 바위 한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식용수가 나와요. 바위라고 지하수가 침투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건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요? 누가요? 지금 이거 경주 방패장 같은 경우는 지금 펌프가 뭐 8대가 돌아가는지 4대가 돌아가는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하수가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매일 돌리는 거예요. 퍼내야 되니까. 특히 이 유카 마운틴은 고연소도 해결료를 사용하기 전에 설계된 저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고연소도, 즉 장주기 해결료, 즉 4.5년 타고 나온 해결료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듯이 방사능이 2배가 나오고 해결료 온도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모든 폐기물 저장하는 용량도 부족하게 설계됐다. 왜? 그 뒤에도 계속 가동하니까 원전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이 계속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을 초과해버린 거예요. 또한 법적, 정치적 현안이 해결이 안 됐어요.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법적, 정치적 현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해결료를 이송해서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료 이송해서 갖고 와야 되는데 중간에 탈선이 나거나 아니면 뒤집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 옆주에서 이렇게 오다가 이쪽 주로 가는데 우리 주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는 원전도 없는데 우리 주를 통과하다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지사가 법으로 우리 주에는 해결료가 통과할 수 없다라고 꽝 박은 주지사도 있어요. 미국에는. 하지만 국회는 유카 마운틴 외에는 처분장 없다. 기금도 부족하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처분장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미국 핵폐기물 기술검토위원회가 있어요. NWTRB입니다. TRB. 테크니컬 리뷰 보드. 뉴클리어 웨이스트 테크니컬 리뷰 보드가 연구 처분 기술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대요. 그쪽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검토를 했는지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명백하게 NWTRB에서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이 사용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WIPP라고 핵 폐기물 격리시키는 모사 플랜트를 작동한 거예요. 지하에서
이 핵폐기물 연구 처분할 때 이 핵폐기물이 주변 환경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실험한 거예요. 모사 시험을. 15년 만에 누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카 마운틴 안전 미결 사항으로서 이런 이송 안전 현안 문제가 있고 사고 위험도 카니스터 균열 이런 거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건식 저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이런 카니스터 균열 해결봉 문제. 예? 그래서 해결봉은 지르코늄 연료봉이 취화 크랙의 수소 크랙입니다. 수소 취화 크랙, 수소 취화 크랙입니다. 이거는 크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심층 방어, defense in depth. 그러니까 심층 방어의 가장 첫 번째 방어벽이 해결료봉이잖아요. 해결료봉이 제 기능은 못하는 거예요. 장기 저장했을 때. 그렇게 단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심층 방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방막 카니스터, 즉 얇은 10mm, 20mm 정도 되는 취약성 그 실린더로 된 카니스터는 취약하다. 마지막으로 손상 해결료는 일단 저장하고 나면 회수가 안 돼요. 회수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검사도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안전성에 미결돼 있다. 그리고 이제 이송하면서 발생된 실제 문제인데요. 이거는 1972년에 미시시피에서 오크리치 연구소로 이송하던 해결료 그 카니스터가 뒤집혔어요. 고속도로에서. 이송하다가 이 운전사도 죽었어요. 그 다행스러운 거는 이 카스크가 완전히 바퀴 그 프레임하고 이송 카스크 구조물체하고 이거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이런 그 꼬랑에 완전히 처박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연구용으로 이송하기 위해 하다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실제 상용화해가지고 이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 해결료 카니스터 이송하는 그 이송 캐스크가 180톤까지 가요. 180톤. 그러면 우리나라 육상 교량이 견뎌낼 수 있는 게 몇 개가 안 된다. 육상 이송 불가능하죠. 그러면 기차로 이송을 해야 돼요. 디레일이라고 그래요. 디레일. 탈선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난. 이런데 180톤을 실어가지고 쭉 간다 그랬을 때 이런 탈선 사고가 안 일어나겠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건 유카 마운틴으로 이송하는 것을 우려하는 기사가 작성한 그 신문에서 발췌한 것인데 이런 문제점들이 유카 마운틴의 장기 처분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여러 개의 문제점들이죠. 예, 실제로 디레일 돼가지고 연료 이송 중에 사소한 그런 문제점들은 있었지만 아주 큰 사고, 방사능이 누설되고 뭐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문제점들은 아직까지는 없었죠. 그렇게 많이 이송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송을 시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미국도 그냥 손에다 저장하는. 그러다 보니까 유카 마운틴, 디아블로 캐년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저장하고 취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현안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해줘요. 원자력 산업계는 절대로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또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R&D를 할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월성에 있는
맥스터, 카니스터를 보면 그 결론이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국산화하는 연구를 한 거죠. 맥스터 400은 맥스터 200을 맥스터 400으로 2열 더 늘린 거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면 지금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여기서 누설됐어요. 또는 여기서 누설됐어요. 이 전체에서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나오고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나오고 공기가 그러면 어디서 새는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엄청나게 고상해야 돼요. 사전에 누설되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가능성을 추적을 해서 처단을 하는 예방적인 방법은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거를 우리 시민들은 안전 관점에서 우리가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당국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어떤 요구를 해야 될 것인가. 시민의 요구에 따라서 안전이 바뀝니다. 지금 수명 연장 10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명 연장하는 규제 방침 제대로 설명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입장도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어요. 한수원은 제출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규제 방침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황 보다가 그냥 시끄럽지 않으면 그냥 휘딱 넘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디아블로 캐년 중심의 이런 문제점들은 그대로 우리나라 월성 또는 향후에 있을 건식 저장 시스템에서 그대로 문제가 노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최소한 이런 독일 시스템 수준의 이 안전 요건이 제대로 갖춰진 이 시설이 들어선다라면 그나마 조금 안심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이 자체가 어떤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꾸준히 감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즉 우리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안전 수준이 규제의 수준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안전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이런 안전 문제를 절대로 시민사회에 얘기를 안 합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됐고요.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사용해결 문제는 어떤 기술적인 현안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꾸준히 갖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